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사실은 이슈를 바로 들어가지만 이제 새해이기도 하니까 새해 계획 이런 거 혹시 세우셨습니까? 짧게?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아마 이제 방송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유튜브 정치 시사 유튜브겠죠? 예. 선생님은요? 저는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있어서 그냥 이것저것 하는 일 계속해서 잘 편안하게 예. 지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네. 꾸준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마 각오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 올 한 해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시사토크 1인치 2024년 첫 번째 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바로 이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초에는 한 1,000명 정도 혹은 그 이상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아직 그 정확한 규모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사실 2020년에 지난 정권에서도 다뤄졌다가 그때도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받으면서 사실상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이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작년에 그 3월에요. 대구에서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진 10대 소녀가 응급실 4곳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응급실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사망한 사건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 후에 제가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5년 동안 전국 구급차의 재이송 사례가요 3만 7천여 건이 됩니다. 그중에 전문의 부재가 31.4%고 병실 부족 이게 15.4%입니다. 소위 그 응급실 뺑뺑이. 우리 국민은 법에 보면 응급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대로 응급 의료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이런 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이 오죠. 이게 바로 저는 이번에 그 의료 정원 확대 가장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필수 의료에 들어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법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응급의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한 상황이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생활 속에서 그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건 소아과 오픈런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애들 아프면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애들 말도 잘 안 통하고 하루빨리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하고 싶은데 문 열자마자 가 있어도 수십 명씩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주변에 아이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같이 궁금한 문제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응급실 못지않게 더 국민들에게 이거 의사 정원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필수 의료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데는 소아과 오픈런 문제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 소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부정 비율이 75.3%로 높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 비율이라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 이 문제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비율이 75.3%인데 연관 검색어로는 심각하다, 부족하다 이런 단어들이 함께 검색이 됐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아파도 혹은 내 가족이 아파도 응급실을 당연히 바로 달려갈 텐데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 이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병원 다녀보신 분들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병원에서 CT 찍고 MRI 찍었는데 다른 데 가면 또 찍으라고 하고 여기서 간 걸로 부족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병원끼리 옮기는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른바 전원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응급실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왔다가 이 병원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럼 당장 급한 어떤 처치라도 한 다음에 다른 응급증치 마쳤으니까 이제는 이 병원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뭐 응급기사가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원 시스템이 쉽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이유로 작동을 하고요. 이게 뭔가 이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중간 매개체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A 병원에 들렸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과 B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전송만 해줄 수 있다라면 네. 조금 더 응급실 이른바 뺑뺑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진짜 저는 의문인 게 대한민국처럼 이 정보 공유가 빨리빨리 되는 데가 그렇죠. 없는데 왜 이 부분만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되나.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만약에 진짜 지금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구급차에 탑승을 했는데 그럼 그때부터 네. 구급차에서 이송을 할 때부터 환자를 수용할 역량이 되는 그런 병원을 그때부터 연결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컨트롤 타워 이게 없기 때문일까요? 일단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한 거 이거는 이제 해결해야 되죠. 실제 저는 이런 이제 그 소통 체계, 그다음에 그 정보 공유 문제 이게 병원은 이제 각각의 뭐 이기주의나 병원의 사정이 있겠죠. 정부가 그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이제 그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 봐라. 항상 이런 이제 법이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요. 지키지 않고 있는 이게 심각한 문제다. 병원은 개인 사업이니까 이런 경우에 국가가 제대로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수용 능력이나 이걸 수시로 파악하고 그러면 이게 응급실 대응하면 크게 비용 안 들고 바로 좀 상당수 줄일 수 있는 네. 이걸 이게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법이 있긴 있었던 거군요. 예. 2011년도에 제정이 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 처벌을 할 수도 없고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계속돼서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 계속되는 건데 근데 이 응급실의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용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너무 많다. 네. 그러다 보니 중증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가 굉장히 뒤로 밀리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게 막 뉴스에 나가잖아요. 예. 그럼 병원도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아, 이거 좀 보건당국에서도 우리 들여다볼 것 같고 뭐 일반 국민들도 아유 저 병원 뭐 안 좋다더라, 응급환자 안 받아준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또 이게 또 병원 이미지 관리에 안 좋으니까 경증 환자도 일단 받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진짜 응급 환자들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이 응급 환자들의 가뜩이나 부족한 병상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이게 진짜 중증, 경증 구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요, 자기 아들이 열 조금 나면 다 중증 환자를 봅니다. 우리 아들이 열이 나면 이게 생命위험하다 봐요. 그렇죠. 남의 집에는요, 예. 열이 펄펄 끓어도 남의 집에는 이게 가벼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중증, 경증 가리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뭐 일반 시민이야 가르기가 어렵지만 의료진은 확실히 가릴 수 있지 믿어야죠. 않습니까? 근데 의료진도 경증으로 받다가 예.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제일 책임을 져야 저는 의료 소송을 되게 많이 하니까 만약에 사고로 나면 왜 그 경증으로 판단했냐? 의료진도 이게 신이 아니잖아요. 참 이게 그 나중에 책임 소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를 못하고 온 사람에게 치료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시민의식 같은 것도 또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있는 게 사실 응급실은 이게 한번 드릴게요. 응급실의 순서는 도착하신 순서가 아니라 그렇죠.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데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작용까지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도 뭐 응급실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렇죠. 문제인데 그렇다면 더 많은 응급실과 더 많은 그 응급의학 전공의들이 있다면 이렇게 뺑뺑이까지 돌면서 아픈 사람이 뭐 나부터 봐줘라 이런 호소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또 정원 확대 논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어떤 방법에서 어떤 수단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의대 정원 문제가 당장 거론이 되는 거죠. 네. 최근 5년 중에 최고 수치라고 하는데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어서 요즘 뭐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뭐 정말 가보신 분들은 뭐 쉽게 진료를 보기가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소아과는 대기줄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일단 9시에 보통 문을 여는데
들어가자마자 5, 60명 되기는 기본이고 이런 거 좀 힘드니까 예약을 미리 해야겠다 해서 앱으로 예약을 해서 들어가도 대기자가 벌써 100명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소아과 부족한 것 같아요. 소아과 의사 상당히 부족해 보이거든요. 얼마나 부족하기에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기에 한 3개 정도가 아주 부족한 게요. 예. 바로 이제 그중에 소아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또는 이제 외과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이제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원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 소아청소년과가요 2019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실제 2018년까지는 겨우 채웠죠. 예. 정원이 208명에 234명 2018년까지는. 그런데 2019년도부터 100% 미만으로 지원율이 99% 떨어지다가 갑자기 2023년 올해죠. 네. 25.5%까지 떨어진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다음에 산부인과도 2018년부터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영역별로 정원이 상당히 불균등하게 돼 있는 거, 네. 이게 저는 어려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이해도 되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 출생률 적어지고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산부인과 줄어들고 또 아이들 적어지니까 소아과 없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현상 같아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지방이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로도 그렇지만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그냥 통계를 말씀드리는 게 확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른바 비인기 과목 그 지원율을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2014년은 84.4%가량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때도 부족했죠.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62.5% 그러니까 21.9%가 줄어들었는데 소아과만 딱 떼서 보면요. 소아과 지원율의 수도권은 119%에서 36% 그러니까 83%가 하락했는데 예.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지방만 놓고 보잖아요. 예. 100%에서 5.6%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필요한데 100명이 필요하면 5.6명 정도만 있다는 5.6명만 거잖아요. 간다는 거예요. 예. 심각하죠, 지방은 진짜. 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비인기 필수 과목이라 하면은 이제 소아과 중심으로 말씀 주셨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뭐 이런 영역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건데 지역에 이렇게 소아과 및 산부인과가 지원자가 이렇게 없다는 것은 당장 이 문제가 지역 의료 공백 문제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지역 의료 공백이요. 예. 이게 인구 분포로 봐도 이게 심각한데 통계를 보면요.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의대 졸업생이 8,501명이에요. 8,501명. 예. 근데 그 중에 57.7% 4,901명이 수도권에 취업했다. 이 말은 게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비율보다 의사가 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럼 이게 의료 수요는 어디가 많을까요? 수도권에는 이제 젊은 사람도 많고 그건 많죠. 지방에는 이게 거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네. 노인들이 시골에 농촌에 지방이 많이 살잖아요. 의료 수요는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57.7%가 수도권에 가는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고 어떻게 지역별로 보면 울산대는 아마 이게 현대 아산병원이 있을 거예요. 네. 울산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80%가 울산에 졸업했는데 수도권으로 취업한다든지 강원도 의료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도 63.4% 이렇게 수도권에 가는 이런 이제 수도권의 집중 현상 이해는 돼요. 어느 직종이든지 다 수도권에 옛날에 뭐 사람을 넣으면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했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변호사들도 보면 로스쿨이 다 있어도 예. 다 서울에 개업하는 이게 일반적인 현상 의사들만 요구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그 현상만 보면 심각하다. 예. 지방에 월급을 이게 2배를 준다 해도 지원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누가 시골에 가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의료 수요가 수도권과 지역을 비교했을 때 지역에 충분히
뭐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자들이 다 서울 쏠림 현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변호사나 의사는 똑같은 게 예. 의사가 시골에 가면 그럼 여기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도 시골 따라오고 교육이 됩니까? 시골에 학교는 있습니까? 그럼 여기 기러기 아빠처럼 그럼 부인하고 자식은 서울에 강남에 두고 의사 혼자 내려갈 수 있을까요? 예. 이런 게 현실적으로 생활 여건이나 모든 게 어렵잖아요. 네. 의사들이 고소득인데 예. 이런 데 현실적 애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요라고 하는 게 예. 이제 서 변호사님이 지방에서 고령층에서 의료 수요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수요라고 하는 게 과연 의사분들이 바라는 소득이랑 연결되는 수요랑은 다른 거죠. 네. 이거는 단순히 의료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이 지역 불균형 문제는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 네. 모든 직종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뭐 정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살릴 거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는 의료 문제도 거기 포함시켜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거는 의료 문제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아과 오픈런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불거진 국내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 그리고 의료 공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큰 주제가 의대 정원 확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의대 정원 확대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변호사는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는 분들 많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분들이고 반드시 어떤 사람들에게만 꼭 필요하고 나의 몸과 정말 생명과 신체를 다 맡겨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늘린 다음에 단순하게 이거는 예를 들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떤 뭐 시장이 형성돼서 거기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는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걸 제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더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론만 얘기하고 강론 내용이 없다 지금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OECD 평균으로 보면 의사 수가 국민 대비 적은 건 맞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의사가 상당히 하위권 적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뭐라고 반박하느냐? 의사 수는 적지만 1인당 진료를 보는 게 외국에는 1인당 한 2,122건을 봤으면 우리는 한 6,900건, 3배 정도. 네. 외국의 의사가 진료하는 것보다 우리는 의사 한 명이 진료하는 게 3배니까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의사협회에서는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 봐요. 이거는 이제 결국 의사들의 소득을 분리주는 거고요. 올바르던 진료는 아니잖아요. 저도 몸이 아파가 보면 의사 한 2, 3분 보면 나가래. 맞습니다. 계속 이게 충분한 이런 진료가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숫자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리면 되느냐? 그럼 이게 수도권에 비급여 의사만 늘어납니다. 수도권에 비급여 의사, 성형외과 뭐 이런 거 더 늘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수 의료가 필요한데 그렇죠. 인기 과목도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결국 저는 단순하게 숫자만 늘리면 수도권의 비급여 의사만 늘어나니까 오히려 이제 의사 수를 늘렸을 때 이게 진짜 국민한테 필요한 지방이라든지 네. 또는 이게 필수 의료 영역 있잖아요. 예.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걸 이게 하는 게 그래야만 이게 충분 조건까지 충족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자라는 데에는 뭐 대체적으로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국민들의 의견은 상당수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의협에서 지금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건데 의료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준비 없이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준비 없이라는 말에는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해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논리에 맡겨놓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의료 영역이고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가별로는 준 공무원처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곳들도 있습니다. 마치 공무원들이 관할구역이 있는 것처럼 특정 관할구역에 대해서 일정 숫자의 의사들을 그곳에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국가들이 이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그렇게 운영한 것들이 많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의료 서비스에서는 후진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 영역을 그런 식으로라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소한 그런 체계들을 갖추기 위한 준비라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셔야 하는 건 저는 동의는 하는데 네. 문제는 그런 정책
정책을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본인들은 반대를 우선 하면서 준비 안 돼놓고 우리한테 숫자만 늘리면 된다고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 맞지만 준비 없이 우리 보고 늘리라는 얘기 하지 마. 예.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결국은 뭐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이제 변호사인데요. 예. 변호사 숫자 늘리자면 저도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약사하면 약사 숫자 늘리면 반대합니다. 예. 그게 뭐 인간의 저는 본능이다 이렇게는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의사협회 여러 개의 객관적인 수치를 보시자고요. OECD 평균한 숫자라든지 또 이제 의사들의 객관적인 소득도 보십시오. 네. 우리 일반인보다 물론 돈을 많이 들어 공부도 오래 했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국민의 어떤 생명을 건강을 다루는 이런 분야 아닙니까? 네. 이제는 이제 너무 직역 이기주의에 매달려 가지고 무조건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게 아니고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적정 수준에 늘리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의사협회에서도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게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숫자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도 의사들에게 요구를 좀 반영해서 이렇게 대화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다 봅니다. 예. 그 어쨌든 국민들의 상당수가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한다,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협도 끝까지 반대하고 강력하게 뭐 거부한다 이렇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확대를 하게 해서 확대를 네. 해서 의사분들 내에서도 뭐 같은 의사지만 여러 가지 영역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보다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고 대신 그만큼의 더 고소득을 가져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난 좀 더 편한 일 하지만 조금 더 덜 벌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차등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율 경쟁에서 확보되는 그분들끼리의 영역이 또 따로 있고 그 공공성을 강조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그 안에서의 차등도 인정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의사분들도. 네, 네. 근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더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의료계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원만 늘린다고 그 정원이 모두 필수 영역으로 가지 않는다. 소위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정원 늘리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그러니까 늘어나면 이제 과잉 경쟁 진료를 하게 돼서 결국 소비자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그 얘기는 곧 건보료 폭탄 맞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꼭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 서 변호사님. 참 이제 그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예. 제일 먼저 이제 그 주장되는 게 보통 논의가 되는 게 이제 그 저수가 문제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외과나 응급의학과 이런 데 그 의료보험 수가를 이게 그 정상화시켜서 주면 의사들에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지금도 이게 건강보험공단 적자 아닙니까? 네. 지금도 이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무조건 이게 저수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려준다. 이러면 이게 또 재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이 또 부담하는 비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한다 해서 이것도 결국 의사들 또 이게 소득만 늘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데서 이게 다른 데서 오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제 그 의사단체와 그다음에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소비자죠. 의료 소비자 네. 단체와 그다음에 정부가 한 번에 머리를 싸매고 진짜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 예. 아니 뭐 그 수가 문제를 얘기하면 그 필수 의료 분야 영역의 수가를 좀 올려주고, 그러니까 정원 문제와는 또 다르게 투트랙으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필수 의료 영역의 수가도 좀 보전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그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뭐 이런 곳에서 그 의료 사고가 났을 시에 예, 그 어떤 사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그 의사 개인에게 돌아가는 사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완화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두 가지가 또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글쎄요, 뭐 서 변호사님 아까 의료소송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예. 저도 이제 첫 직장이 의료소송을 하는 직장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요, 다른 국가들에 비하자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떤 의사분들이 수익을 추구하고 뭐 어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는 거를 그걸 막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 있어야 하는 것만큼 공공성이 담보되는 영역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의 의료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 부담을 안지 않고도 어쩌면 적정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공공 영역으로 들어가서 종사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간다면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영역은 인정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해서 나는 뭐 1인실이 아니라 뭐 아파트 많은데 혼자 병실 쓰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따로 놓자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좀 구분하되 잊지 말아야 될 게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만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또 더불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실손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문제의 또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이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들어왔다라고 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의료의 민영화를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반대 논리로 이 부분을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 야, 실손보험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봐라. 필수 의료 분야는 점점 줄어들고 가능하면 비급여 분야 쪽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맡겨놓다 보면 병원 쪽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암수술하고 나면 150만 원, 200만 원 끝나는데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비급여로 도수치료하면 60만 원인데 뭐 들인 공력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실손보험 문제는 사실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제도인데 그냥 민간 영역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적으로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실손보험이 너무 보급화되다 보니까 접촉사고만 나도 들어놓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아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네, 네.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 실손보험이 난 사회적 부작용이에요. 그 하나가 의료 영역에서만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니라 지금 보험료 인상되죠. 교통사고,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렇게 나이롱 환자가 생기면 생산성 자체도 떨어집니다. 거기서 의료 사기도 엮여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그 하나에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공공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 실손보험 때문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도 조금 받는 게 편해지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건보 적용받는 필수 의료는 더 쪼그라드는 그런 또 역효과가 또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손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모든 이제 제도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응급실에 아까 저희가 논의했지만 경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겁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 실손보험하고 상당히 돼 그 있죠.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진짜 꼭 필요한 진료명이 다 보장이 돼야죠. 건강보험으로 꼭 필요한 진료라면. 근데 이게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요 방송 전에도 외과에서 몇 분한테 실손보험의 제가 문제점 취재를 몇 군데 물어봤거든요. 예. 그분들 다 이게 앞에 보험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이게 안내문 붙이게 돼 있더라고요. 실손보험을. 네. 근데 가능하면 자기들 의사들은 소득이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실손 쪽으로 계속 유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과잉 진료나 저는 부작용이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다 봅니다. 예. 자,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이제 파생되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지금 나눠봤는데 또 다르게 지금 나오는 것은 지역의사제 법안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법안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법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다른 건 아니고요. 지방 의료가 점점 좀 위축되니까 아예 지역 의사를 따로 뽑자. 네. 그래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를 하도록 만들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사람도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또 병원에 가야 될 사람도 늘어날 수가 있고 네. 그런 걸 같이 도모를 하자는 거죠. 지역 의사제,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한다. 그랬을 때 뭐 뭔가 혜택이 아니, 나중에는 있는 뭐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조건이 있는 더 털을 잡고 계속 네. 지내실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죠. 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법안은요? 공공의대 설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지역 내 뭐 마치 사관학교처럼 이 지역의대 같은 경우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줍니다. 의대 비싸잖아요. 등록금도 예. 전액 장학금처럼 지원을 하고 대신에 그거를 10년에 걸쳐서 갚아 나가도록 하는 거죠. 갚는다는 게 그 근무만 하면 이제 갚는 걸로 해주는 거죠. 네, 네. 자, 이거 의료계 반응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의료계 이제 당연히 뭐 어떤 제도든지 늘어나니까 예. 아마 이제 그 강력 규탄한다, 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의료계에서도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기본적으로는 헌법에 뭐 꼭 부합하는 이런 제도는 아니라 봐요. 우리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든 거주 이전 자유든 전부 이게 가능하면 이런 이게 극약적인 처방을 안 쓰는 게 좋죠.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봐요. 그만큼 이게 지방의 의료 현실이 열악하고 이거는 이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이럴 때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이제 그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도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헌법적으로도 도입할 수가 있다. 그만큼 이게 지역 의료 현실이 심각하고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제일 중요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 그 보건복지마저 통과된 걸로 그렇게 아까 기사는 봤는데 아마 이제 그 법사위나 또 본이 앞으로도 이게 여러 가지 단계로 시행되려면 이게 그 통과돼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는 이게 극약 처방을 써야 된다. 예.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이러지 않고 이게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따라 의사들을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는 이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극약 처방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의료진 의협의 어떤 선의 혹은 도덕성에만 맡겨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헌법의 기본권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하셨는데 뭐 지금 지역 그 의사제하고 공공의대 설립 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뭐 강력 규탄한다 했는데 그 이유라면 이제 초강력 규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참 협의가 어려운 문제가 됐네요. 아, 뭐 그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교 앞에 시속 30km 넘으면 안 되잖아요. 네. 내 차가 얼마짜리 차인데 여기를 30km로 달려라 그래? 네. 다 그분들 기본권 제한하는 거예요. 다 국민들 감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왜 의료계에서 못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별도로 지금 따로 뽑겠다는 겁니다. 결국 의대 정원 문제랑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잘 설득을 하고 따로 그분들의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장을 해준다라면 그 선택을 하시는 거죠. 네. 나는 상대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있고 그리고 이런 제한을 없는 의대가 조금 더 들어가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근데 나는 조금 더 들어가기 쉽지만 대신에 지역에서 10년 봉사하는 걸로 가겠어. 네. 그럼 선택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 법안들이 이제 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법안만 놓고 보자면 시행만 될 수만 있다면 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세요? 이게 된다면? 뭐 저는 도움이 된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선택에 의해서 10년간은 근무해야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든 법은요 통과되고 안 되고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지지입니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면 민의의 전당이 국회 아닙니까? 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국회예요. 저는 국회의원도 국민의 전체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면 당연히 법사위든 본회의든 통과될 거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의료계도 사실 전부 다 한 목소리다 이렇게 말하기 또 어려운 게 방금 이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대 정원 환영한다. 또 이렇게 예, 찬성의 목소리도 또 혼재가 돼 있어서 아마 좀 계속 좀 이 문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진료 보조 인력, 일명 PA 간호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부분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 PA 간호사들이 현재 공공연하게 10,00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 면허로 관리하지를 않아서 지금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2024년 하반기부터 PA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좀 많은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의사분들도 같은 의사라는 어떤 직업의 공통점이 있지만 하시는 일이 좀 다를 수 있다. 그걸 인정하자라고 했잖아요. 의료 기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사분들이 직접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보조 장치를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작동을 잘 시키는 분들이 필요한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넘보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예. 그렇게 국민들의 생명 시체에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눌 수 있는 분야들은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좀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는 네. 방법이 있다. 근데 의사들 의협에서는 실제로 이 피해 간호사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하자는데 불참을 또 하기도 했고 아마 이 피해 제도를 시스템화 시키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반발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법률가잖아요. 예.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한 게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관행은 있는데 법이 없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을 만들어서 관행을 합법화하든지 아니면 이게 법을 만들어 관행을 불법화해서 못하게 하든지 예. 해결해야 됩니다. 관행은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그 PA 간호사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진단서도 써, 소견서도 써, 항암 치료제도 초음파 검사도 해. 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법에 근거는 없어요. 그냥 걸면 걸리는 것처럼 의료법으로 처벌하면 또 처벌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의사들 파업할 때 보면 또 이분들 없으면 병원에 안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저는 오히려 일부 허용해서 양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네. 왜? 뭐 실제 의사들이 하지만 아주 간단한 거는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라도 사무장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가압류 가처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양성화시켜 보자. 예. 지금 이게 제가 통계를 보니 15년 동안은 간호사는 이제 15,000명이 늘어났어요. 근데 의사는 그대로 3,000명 선이에요. 근데 의사들은 안 늘리고 간호사는 늘어났는데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으로는 협의 못해서 양성화 못 시켜주겠다.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최소한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예. 또 이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면 안 되겠지만 네. 일정 부분은 양성화해서 합법화하는 것도 이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게 대화의 장에 의사협회가 나와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예. 나오셔야 됐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촉구를 하셨습니다. 자, 필수 의료 이슈에서 간호 인력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간호 인력 양성 또 보상에 대한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피해 간호사분들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왜 제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냐면 간호사분들이 어찌 보면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고령화로 가는 건 명백한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대체 불가능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의사분들보다도 간호사분들일 수가 있거든요. 저도 나이 먹을 거고 다 나이 먹을 거고 의사분들이 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것 말고 그 외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돌봄 서비스라는 게 필요해진 영역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령화하고도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죠. 예. 근데 그게 왜 논의를 안 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예. 점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너무 매달려다 보니까 큰 그림을 못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도 촉구해 주세요. 강력하게. 저는 뭐 우리 서 변호사님 같이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호소를 촉구보다. 또 드립니다. 네. 이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예. 이 부분 저는 이제 그 의사들이 인식이 간호사에 대한 반드시 이게 바뀌어야 된다. 네. 이렇게 꼭 촉구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제까지 의사와 간호사는 지휘감독 관계가 아닙니다. 대등한 협력 관계예요. 예. 서로 이게 협조하는. 근데 이제까지는 의사들은 간호사를 이게 그때 단순한 보조 인력 이 정도로 이게 상명하복 지휘복종 이런 이제 인식을 했는데 네. 저는 이 인식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요. 예. 이번에 그 간호사법 제도는 이제 제정은 못했지만 이 부분도 저는 이제 독자적으로 한번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지방 의료 공백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공공의료를 확충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꾸준히 그런 의견이 또 그리고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방 의대 설립 같은 것도 공공의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병원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요.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뭐 지방자치제에서 한 일이건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한 일이건 의료 서비스는
글자 그대로 국민들의 어떤 생명 시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일이에요. 이거를 그냥 시장 영역에 맡겨놔서 손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없앨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그리고 아까 이제 지방의사 의대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야 지역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의료계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공보위 제도가 있습니다. 공보위 제도가 있는데 군 대신에 이 가서 이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제도인데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군대가 예전에는 정말 우리 서 변호사님이나 저처럼 이제 좀 연식이 있는 사람들이 군대 가던 시절에 3년씩 다녔잖아요. 네. 그 군대 3년 가는지 공보위 가는 게 훨씬 낫지. 라고 하는데 요즘은 18개월이잖아요. 그냥 짧게 군대 갔다 오고 말래라. 이런 의식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공보위 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있는 제도들 중에서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더 이용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더하기 손실 이익 논리로 따질 수 없는 부분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실패라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의료 분야도 시장의 실패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극빈자나 어려운 사람들 질 높은 게 진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공공의료 확대가 상당히 필요하다. 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어떤 게 개인 사적인 영역의 병원들보다 진료 수준이나 장비들 있잖아요. 이런 게 열악한 예.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최대한 이거는 국민의 어떤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제일의 의무 아닙니까? 예. 단순하게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의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도 공공의료를 확충하면서 특히 그 질적 차이를 줄여나가는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봅니다. 예, 공공의료 말 그대로 공공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논리나 이익 논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 공공의료의 그 가치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셨고. 뭐 당장 1월 내에 정부가 그 의대 정원 증원 최종 숫자를 뭐 밝히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은 뭐 적게는 400에서 1000 혹은 뭐 3000까지도 이야기 나오는데 어느 정도 증원이 된다면 될 수 있다고 보신가요? 근데 이거는 어떤 정부의 의지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어떤 의협의 반발 또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첫 방송인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 아니세요?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거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 맞히면 우리 2회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너무 어려운. 저는 그냥 바람이 있다라면 예. 그냥 가능한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도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그 마키아벨리 말을 하면 마지막 인용하면 예. 마키아벨리 정부는요 국민한테 뭐 돈을 주거나 보조금 주거나 줄 때는요 찔끔찔끔 여러 번 주는 게 좋아요. 근데 국민한테 세금을 거두거나 뭐 이게 나쁜 거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이게 단칼에 한 번에만 해야 됩니다. 예. 하석에 베풀 때는 조금씩 여러 번. 그다음에 국민한테 나쁜 걸 할 때는 한 번에 욕을 얻어먹어도 한 번에 얻어먹어야 돼. 예. 의사 수를 조금씩 내려가면 안 돼요. 한 번 욕 얻어먹을 거 의사협회 예. 한 번에 현실화 되도록 2,000명 이상. 제가 보기에 한 2,000에서 3,000 이 정도는 왜? 어차피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늘리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의견도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2,000명 정도 예상을 해주셨는데 한번 저희가 뉴스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시사토크 1인치 첫 번째 이슈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